창업과 세법 5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부가가치세의 특징까지 살펴봤죠.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럼 사업자는 뭐냐?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해요. 이 사업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사업자 등록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이런 사업자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면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에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사업자 유형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세받는 사업자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해요. 생산지국,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 수입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기타 한번 보죠.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이 과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에서 고공품을 제조한다든지 축산, 양어, 고공품이 뭐냐 하면 어떤 집이라든지 풀줄기를 이용한 어떤 수공예품을 말해요. 그래서 가만이라든지 돗자리, 그 다음에 볏짚, 멍석 이런 것들을 고공품이라 그래. 그런 고공품을 제조한다든지 축산, 양업, 양식, 물고기 양식,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그런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에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자 제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돼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한번 보죠. 지금 여태까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얼마였죠? 1년이었어요. 1년 단위. 근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이야. 6개월. 그래서 이제 1기가 1월 1일서부터 6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기 과세 기간이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다음에 32쪽 한번 보시죠.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 기간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일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언제? 6월 30일까지죠. 그러니까 3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돼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사업자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 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요. 따라서 사업자가 한 사람의 사업자가,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 마치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냥 사업자 단위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경우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한번 보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어디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강연에 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 사업자가 아니고요. 각 사업장입니다. 이거 좀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이렇게 하면 문장이 맞겠죠.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게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 사업장 총괄 납부라 그랬잖아. 총괄 납부. 이때 주 사업장은 본점이 이제 주 사업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점도 주 사업장이 될 수가 있다. 다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한번 보시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예요. 근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지점에서도 그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신고하면 지점에서도 가능한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자체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해야 돼요. 다음 사업장의 범위 한번 보시죠.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해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우리 그 33쪽 맨 위에 줄 한번 보세요. 자, 직매장은 사업장이나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매장은 사업장이에요. 직매장은 사업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직매장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매장이 뭐냐?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곳이다 이거예요. 이때는 별도로 직매장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하치장은 뭐 창고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임시로 단기간 판매 시설을 갖추어 개설한 사업장을 말하는데 임시사업장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체납 또는 지연 납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 기한까지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가산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럼 가산세가 뭐냐? 가산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걸 우리가 행정벌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때 행정벌로서 형벌이 가해지면 행정형벌, 행정벌로서 어떤 그 과태료가 부과되면 뭐라 그랬어요? 행정질서벌이라 그랬죠. 그럼 이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뭐 이렇게 부가가치세 이런 본세의 가산에서 함께 징수돼요. 본세의 가산에서 함께 징수되는데 주의해야 할 게 본세와 가산세는 비록 합산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징수가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과세처분이에요. 별개의 과세처분. 따라서 본세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해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불복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가산세까지 같이 불복을 하죠. 그렇지만 양자는 엄연히 별개의 과세 처분이다. 그래서 본세에 대한 불복은 가산세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도 독립해서 불복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가산세를 내느냐? 무신고 가산세. 이건 뭐겠어요? 신고하지 않은 거죠. 법정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한다. 거기 보면 무신고 가산세 그 산정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왜 적어놨냐? 아, 이런 식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고, 여러분 보고 이거 암기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세요. 아,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떤 세율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납부할 세액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곱하기 20%란 말이야, 신고하지 않았으면. 근데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부정행위란 게 뭐냐? 부정행위란 게 예를 들어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했다든지 허위로 납세 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가 부과되어야 이걸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신고에는 확정신고는 물론이고 예정신고도 포함된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아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1기 과세기간이 이제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인데 이 중에 1월 1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씩 나눠서 이 3개월이 그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예정신고 납부한다고. 그 다음에 2기도 마찬가지지. 2기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분 7, 8, 9월 달 3개월치는 또 예정신고, 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 확정신고는 물론 예정신고까지 포함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원래는 이게 이제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사업자라든지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슨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를 해요.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야 너 돈 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신고는 없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지. 고지 받아서 납부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왜냐면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법인세, 소득세에서도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예납.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요. 중간예납. 그러니까 대부분 이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한 절반, 2분의 1 정도를 중간예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30일 날 중간예납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8월 말경까지 중간예납하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 1월서부터 6월까지의 1월서부터 6월까지의 해당되는 세액을 갖다가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중간예납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무슨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는 납부는 해야지.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그 밑에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 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라든지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무슨 뭐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신고 가산세를 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적게 신고한 경우예요. 원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도 부종행위로 과소신고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올라간다.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한번 보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34쪽 한번 보시죠. 34쪽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다음에 가산세 감면 한번 보시죠. 자,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냐 하면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재 등 재해 등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때 납부 못했어. 응? 천재지변, 응?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해일이 덮쳐서, 그 다음에 어떤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재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사정이 있어, 사정이 딱하잖아요. 이런 딱한 사정으로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때는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어떤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과세 표준 신고에 필요한 장부와 증명 서류를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당해서 제때 신고 납부를 못한 경우,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 자신에게 납세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그리고 또 가산세를 또 감경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만약에 법정 신고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액의 50%, 30%, 20%를 각각 감액해 준다. 응?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과서 신고한 경우죠. 과서 신고한 경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이내 수정 신고해서 제대로 된 세액을 신고하게 되면 또 이것도 깎아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가산세 한도 한번 보시죠. 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만 부과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기업인 경우에는 1억 원, 한도가 좀 올라가죠.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체납하거나 지연 납부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납세 증명서의 제출,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내가 이제 뭐 국가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았어요. 이제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내가 땄어. 정부 발주 공사를 내가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데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공사 대금을 받으려면 뭐를 내야 돼? 납세 증명서를 내야 돼. 내가 세금 체납하지 않았다. 세금 다 냈다. 이렇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줘야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할 때도 납세 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신고, 이민 갈 때 이때도 납세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고. 세금 떼놓고 세금 떼먹고 저 브라질로 이민 가버리면 그 다음에 세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민 가기 전에 세금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때 납세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35쪽 맨 위에 줄 한번 보시죠. 납세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건 뭐 세금 완납 증명서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납세 증명서, 우리 법률에서는 납세 증명서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체납 처분비는 포함되지만 징수유예된 경우, 징수유예된 경우 이때 징수유예된 세액은 이건 체납된 세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징수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관어사업의 제한, 여기 이제 좀 말이 많았죠. 예전서부터. 관어사업의 제한이 우리가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가해지는 제재가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관련도 없는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인데 이 세금 안 냈다고 인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되는데 현행법상 이제 명문의 규정은 있는 거죠. 자, 관어사업의 제한 한번 보시죠. 납세자가 인허가 등 등록을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세무서장이 해당 주무관서에 인허가 등의 갱신 또는 신규 인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조금 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예, 이렇게 관어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음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으로서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 등의 납세 보증서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대요. 압류,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는 출국 금지 요청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담보를 제공해 줬다든지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담보를 제공해 줬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국 금지 요청이 안 되죠. 다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란 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구치소라든지 이런데 구금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센 처분이죠. 근데 실제로 감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검찰에게. 그러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가 완납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세 가지 요건.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요건이 좀 까다롭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건, 체납된 국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납부 능력이 있다. 이게 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이 고액 체납자들요 지재산 다 빼돌렸어요. 자기 사는 집도 호화스러운 집인데
이 그 해당 그 집의 등기 명의가 딴 데로 돼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지가 재산 출연한 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어, 재단법인 소유로 이렇게 해놓고요. 아니면 뭐 자기 자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 재산 없다 그래. 근데 어디 저기 이제 금고 같은 데 보면 현금이나 이런 거 금붙이 잔뜩 있고 뭐 그런 거 TV에 나오잖아. 근데 뭐 낼 돈 없다 그러는데 뭐. 그다음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여튼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감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어요. 이 명단,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보면 유명인들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로 명단 공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망신을 줘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건데 이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왜 실효성이 없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명단을 지금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명단을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 많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별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아주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닌다 하면은 이거 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이름을 일일이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별 효력이 없어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별 그렇게 구속력 없어. 자,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한번 보시면요.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그다음 조세 포탈범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포탈 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단 공개 대상이 되고요. 절차를 한번 보시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세청장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명단을 공개를 해요. 그런데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이게 이제 조세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또는 이때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명단 공개한다니까 서둘러서 한 3분의 1을 납부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서 빼줘요. 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이제 명단 공개가 되는데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국세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우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이거나 여기서도 역시 체납액의 한 30%를 납부했다든지 하면 명단 공개에서 빠진다. 다음에 체납 처분 한번 보죠. 체납 처분은 체납 처분은 잠깐 쉬었다가 체납 처분 살펴보겠습니다.